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4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95%, 1% 가까이 반등합니다. 3,159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72% 강세로 783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만 사들입니다. 기관 현재 1,109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 금액은 소폭이지만 55억 원의 팔자세 보여주고 개인 역시 1,427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57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도 395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021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겠습니다. 시총 1위부터 5위권 내에서는 SK하이닉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보낸 HBM4 샘플 합격 보도가 나오면서 아직 사실 확인은 되지가 않았지만 기대감에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7% 오름세로 거래가 71,700원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2.35% 약세가 이어집니다. 24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0.3% 가까운 오름세로 37만 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73% 강세 기록 중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1.36% 오름세, 거래가는 22만 3,500원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 가까이 올라갑니다. 83만 2,000원. 기아가 강보합이고 KB금융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2.89% 강세 이어집니다. 거래가는 46만 3,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이쪽에서는 알테오젠이 0.36% 조정이 이어집니다. 41만 9,500원. 에코프로 BMD 0.38% 내림세로 12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펩트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5.3% 강세, 거래가는 32만 7,500원이고요. 에코프로는 0.36% 약세로 5만 4,900원. 파마리서치가 2% 넘는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66만 7,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살펴보시죠. 리가켄바이오가 0.5% 반등합니다. 14만 1,800원. HLB도 2.2% 오름세로 거래가 3만 9,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가 강보합권, ABL 바이오도 0.87% 오름세로 거래가 8만 1,600원이고요. 반면 삼천당 제약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2% 넘는 약세로 17만 4,9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석유화학 관련주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방침을 밝힌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도 구조조정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롯데케미칼이 12% 넘는 강세로 거래가 6만 9,700원이고요. 대한유화도 12.05%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10만 8,800원. LG화학까지 5.64% 상승하면서 29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도 상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죠. K-팝 데몬헌터스의 매기강 감독을 만난 자리에서 문화 콘텐츠를 국가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히자 관련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이 해외 영상 콘텐츠 공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유가 12.7% 상승하며 2,825원에 거래되고 있고 애니플러스가 8.8% 오름세입니다. 6,060원. 대원미디어도 7.23% 강세, 거래가는 1,68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397원대에 출발을 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398원 기록했었고요. 현재는 소폭 내려왔습니다. 다시 1,397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86% 강세로 3,157포인트, 코스닥이 0.61% 오름세 782포인트입니다.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장중에 상승폭 얼마나 더 키울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이지환 IS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국내 증시가 반등으로 일단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조정은 7월 달부터 기간 조정이 이어졌지만 지난 3거래일 동안 낙폭이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투심이 좀 많이 위축됐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과 옵션에서 매수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저는 이제 미국 증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스닥 조정폭이 크지 않으면서 안도 심리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에서 매수 전환은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에서는 중립을 유지하지만 코스닥에서는 600억 정도 매도 물량이 출회되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의 단기 경계 심리는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매도 주체가 가장 강했던 사모펀드 쪽에서 오늘은 매수세가 좀 꽤 크게 유입이 되는 게 좀 인상적이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3일 급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경계 심리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경계 심리가 높다라는 건 사실 어제장의 장중 분위기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었죠. 사실 장 후반에 낙폭을 회복하긴 했지만 장중에는 사실 3,100선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러다 3,000선 또 위협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조정도 지금 현재 보면 AI 모멘텀을 받았던 반도체나 전력기기 등이 AI 이제 고점론 혹은 거품론이 나오면서 일부 조정을 받는데 실제로 가격 조정 대비 차익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지휘번호바나 전력기기 종목들을 보면 낙폭은 꽤 있는데 거래량은 평소 거래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대량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단기 해치 펀드들 일부가 경계 심리로 차익 매물을 내보내지만 중장기 펀드들은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장중에 낙폭을 줄이는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 증시도 아마 이제 이 영향을 받을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 증시가 그동안 상반기 때 시장을 주도해왔던 투톱 AI 모멘텀을 받는 반도체나 전력기기 쪽과 정책 관련돼 있는 금융주나 지주사들이 동시에 조정을 좀 크게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휘청거림이 좀 컸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런 움직임은 아마 이제 이번 주를 고비로 다음 주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우리 증시에서도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세가 실종되다 보니까 매도 물량은 많지 않는데 받아주는 매수세가 없어서 가격적으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호가가 많이 공백인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도 꽤 빠르게 나오는 편입니다. 쌓여있는 매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잭슨홀 미팅을 지나면서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전후로 시장이 저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보면 아까 3,000선이 위협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고 차익 실현 매물도 많지 않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상승 모멘텀이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불확실성들, 뭐 금리 해결됐다, 전쟁 위기감 잦아든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국내 뭐 예를 들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같은 게 뭐래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대로 된다. 이러면 그러면 상승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거냐?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미 기대감은 꺼졌기 때문에 이런 시각. 대표님은 동의하시는지? 저는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다 보여지고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두 시장의 투톱의 주체를 보면 결국 그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은 아마 이제 다음 주 27일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은 단언할 수 없지만 3분기 가이던스는 중동발 그 수주 물량과 H22 채로 가이던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가이던스는 생각보다는 좀 많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은 다음 주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새로 모멘텀을 좀 형성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대주주 관련되어 있는 양도세 기준이 50억이냐 10억이냐 아마 결론이 나야지만 반등의 기조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우리 증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7월 한 달 동안
동안 7월 중순 이후에 약 6조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이번 조정 기간 동안 한 1조 원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매집했던 물량, 단기간에 매집했던 물량도 80% 이상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멘텀이 살아나려고 하면 이 상품 개정과 관련된 부분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빨리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논란이 됐던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PBR 10배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점점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하는 게 맞겠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손익을 보는,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물량들은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다음 타이밍을 보는 게 낫겠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은 사실 불확실성 속에서 박스권 안에 갇힌 장세 아닙니까? 이런 장세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합니까? 일단은 이제 시장 전체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게 저는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지금 팽배해 있고 어쨌든 AI 고점론 혹은 거품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편승하게 되면 사실 주식 거래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비관론보다는 어쨌든 대전제를 조정이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것이 좋고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전략은 많이 수정돼야 될 시기는 맞습니다. 7월 달을 거치면서 상반기 일단 한 템포가 마감되는 모습이 좀 보였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엔비디아와 미국의 전력기기를 사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하이닉스와 현대일렉트릭을 사는 게 맞느냐라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 구간에서의 탐색이 굉장히 필요하고 만약에 미국 쪽에 좀 더 우세하다라고 하면 그쪽 ETF를 따라가는 전략 만약에 국내가 우세하다면 다시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느냐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느냐를 이 구간에서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조정 구간에서는 비관론보다는 내가 어느 쪽에 주도주가 재편되고 편성되느냐 여부를 판단을 해서 포지션을 다시 리밸런싱하는 기간으로 삼는 게 지금은 유효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너무 기간을 팽배해 있다라고 하면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매도 물량이 압도해서 매수 물량을 내려오는 어떤 매수 호가가 공백인 상태에서 지금처럼 내려오면 사실 반등은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쌓여있는 매물이 그동안 없기 때문에 반등도 V자형으로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 구간에서 어떤 리밸런싱을 어느 정도 하거나 주식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반등이 빨라서 아마 이 조정 구간을 활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 이후에 넘어가면서 주도주와 비주도 간격이 좀 벌어지면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도주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더 하락하냐라고 것보다는 어느 종목을 사야 되느냐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투자 전략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그리고 불확실성이 짙게 깔려 있는 이슈를 꼽자면 금리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이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잭슨홀 미팅 경계감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파월 연설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날에는 연준 회의록이 나왔는데 상당히 매파죠. 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파월이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대표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자체가 지금 금리 상황을 크게 반영하거나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 혹은 학술적인 개념에서 접근이 강하고 참여하는 주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방은행 총재들이나 재무부 장관들이기 때문에 어떤 미시적인 부분을 많이 논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한 가지 좀 기대를 가지는 것은 이번 잭슨홀 미팅 주제가 그래도 고용이고 파월 의장이 고용에 굉장히 민감하고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에 민감한 성향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고용과 관련되어서 만에 하나라도 고용이 나빠지면 금리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멘트 하나 정도만 나와도 사실 증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은 그나마 잭슨홀 미팅의 주제가 고용이니까 고용과 관련된 멘트가 하나 나오면 아마 증시가 좀 우호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기대치는 그 정도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환율도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이 약달러로 방향을 틀었다고 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니 요즘에 또 그렇지도 않아요. 1390원대로 올라섰고 1400원 향해서 가고 있고 그러니까 환율 방향도 예측이 어렵고 이것도 역시 시장 전반적인 지표와 분위기가 이런 것들이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지금은 달러 환율 자체도 지금은 정체되어 있고 달러 인덱스 자체가 거의 98 인덱스 보면 98 전후에서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1,380원, 90원, 1,400원대에 거의 같이 묶여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은 금리가 역전차가 나와 있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이제 삼성전자 그 분기 배당에서 나간 금액도 한 1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에 연초에 우리가 좀 우려했던 부분은 채권 관련된 스프레드가 많이 좁혀지면서 마진이 줄어드니까 사실 채권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상반기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매수로 전환되는 게 그나마 환율을 좀 유지하는 하나의 계기가 좀 되고 있고 주식에서도 외국인들이 어쨌든 7월 이후에 5조 원 정도의 순매수 물량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여기서 급격히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우리만 또 홀로 나홀로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지금은 아마 1,300원, 80원, 70원대에서 한 1,400원대 사이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살펴볼까요? 상반기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이제 주도 섹터들 하면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인데 그중에 원이 지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합의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내줘야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걸 상당한 악재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반등이 보이기는 하지만 뭐 최근 며칠 사이에 원전주들은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급락세였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악재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아마 이제 일단 단기간에 그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나왔고 특히 SMR 계약이나 지역 유럽이나 북미와 관련된 부분에서 단독 진출이 어렵다니까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사실 웨스팅하우스 자체의 원전 기술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배남이 없고 금액도 사실 세부적으로 잘 따져보면 과거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그런 정도의 지불을 당연히 해왔었고 다만 이제 물품 구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변형된 형태로 가면서 피해를 좀 줄였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이번에 좀 부각되었다는 거 있고 단 하나 이제 우리가 조금 아쉬움을 갖는 부분은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되고 대신에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은 70년대부터 계속해서 원전을 짓는 기술이나 시설 인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대체를 해서 어떻게 보면 하청받는 업체처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거기에 대한 원천 기술료는 지불된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SMR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SMR만큼은 이런 기술 특허에 대한 부분을 비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국이 그 기술 표준화를 못했고 그래서 미국이 지난달 7월 달에 부랴부랴 의회에서 SMR과 관련된 표준화 작업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집이 나와 있는 기술로는 사실 특허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라는 그러니까 피해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술 검증을 받으라는 조항이 좀 추가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투심을 많이 자극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부분에 낙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결국 아마 이제 원천 기술료는 지불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확인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자체가 절차 자체가 시장에 일단 충격을 줬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악재에 대한 반응은 맞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하나씩 뜯어보면 과거에서 그렇게 많이 호태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SMR 같은 경우에 기술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너무 지금은 좀 과도하게 시장에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인식이 되면 주가는 이번 충격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해보죠. 최근에 AI 거품론이 일면서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정의 양상이 좀 달랐어요. 하이닉스가 조정도 길고 폭도 깊었고요. 삼성전자는 빠르게 좀 반등하는 모습. 오늘도 그렇게 주가는 엇갈리는 모습. 주가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어젠 또 삼성전자의 HBM4와 관련된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모 매체의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아마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주식의 바닥을 잡고 상승하는 부분. 하이닉스는 HBM 특히 4 관련해서 경쟁이 격화되거나 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 하이닉스는 조정을 같이 받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빠르게 반등한 데 비해서
하이닉스는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상승폭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폭보다는 오히려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안도렐리가 좀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서로 간에 지금은 주가가 조금 차별화되는데 SK 하이닉스가 이대로 완전히 주저앉을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됐던 그 HBM4 관련해서는 어쨌든 내년 하반기의 일이고 지금 당장에 올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것이고 다만 이전에 이제 기대했던 독점적인 부분에서 뭐 주가가 2배, 3배 상승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하이닉스전자가 SK 하이닉스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으로 보시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호재가 어쨌든 더해지고 있고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 HBM4에서 만약에 호재가 더해진다면 주가가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사실 SK 하이닉스는 10만 원대에서 30만 원까지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9만 원 고점도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직전 고점까지 놓고 삼성전자의 제한적인 반등에 베팅을 하거나 혹은 SK 하이닉스에서 저점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을 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AI 거품론은 나오지만 공통적인 것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매물이 생각했던 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유했던 물량의 80% 이상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긴 호흡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이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장도 점검을 해보죠. AI 거품론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때마다 AI 거품론 등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 극복하고 결국 또 주가도 다 지수도 올랐고 했어요.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이냐? 기술주들은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지금 상대적으로 경기 소비자들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으면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미국 증시는 AI 만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꺾이면 시장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소비자들이 지금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론테크놀로지나 조정받는 기술주들의 차익 매물 정도를 보면 단기 물량에 좀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조정은 특히 작년 7월 달에 나왔던 경기 침체론과 맞물려서 나왔던 구간에서의 조정과 비교하면 차익 매물이 훨씬 적습니다. 그때 물량의 절반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단기 차익 물량들이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가격 조정이 이어지더라도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분수령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주에 대해서 비관론을 좀 갖는다는 것은 닷컴 버블론과 지금도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와 유형, 내용, 펀더멘탈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너무 비약이 좀 심하다라고 보여지고 조금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은 견디시면서 비중 조절이 필요하면 일부 하시되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AI 거품론에 대한 진실 공방은 다음 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거기서 어떤 입증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군요. 네. 또 하나 엔비디아 실적을 보는 데 있어서 미리 하나만 짚자면 실적 가이던스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없던 예를 들어 중국 매출과 중동 매출이 추가가 됐고 그게 얼마나 큰 임팩트를 가질지 또 하나만 더 짚자면 차기 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화돼서 나올까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지금 엔비디아는 사실 본인들 그 젠순항의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치보다도 더 좋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중동에서 나왔던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에서의 그 발주 물량이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증명이 적지가 않고 여기에 중국의 H22 수출이 재개가 되었고 블랙일 저가 버전도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트럼프가 허가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국발 이슈도 포함이 될 거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가 가장 저조했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이제 엔비디아 정책을 보면 이번에 이제 블랙웰 울트라가 출시가 되고 차기 제품은 이제 루빈인데 루빈 출시는 지금 현재 뭐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늦춰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그거 볼 때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늦춰진 부분이 강하고 결국은 블랙웰 울트라 매출을 극대화하고 난 다음에 루빈 출시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루빈은 아마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지면서 블랙웰로 최대한 매출을 끌어내는 전략으로 간다면 아마 젠슨항이 생각하는 그 가이드 기초적인 계획대로 거의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SL 이주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체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의 원전 기업이죠.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 일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비밀 합의서에 앞으로 50년 동안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로열티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노예 계약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는 반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도 180도 달라지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제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도 저희가 머리를 맞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이덕환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또 숭실대 경제학과 김대욱 교수,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의 유에스더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불공정 계약이 아니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한수원과 정부는 원전 수출을 실현시키는 게 결과적으로 이익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호구질을 한 게 아닌가 이러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자체가 지금 소위 말해서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교수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원전 수출하려고 웨스팅하우스에 너무 많은 걸 내주는 거 아니냐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있단 말이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다 지불해야 된다 하는 사실만 두고 보면은 엄청나죠. 네, 수출할 때마다 그런다고 하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황당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2009년에 우리가 UAE에다가 바라카 원전을 수출했을 적에도 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원전을 죄송합니다.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1조 원씩 줘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상황이 저는 더 걱정스러운데 아까 앵커께서 소개하시면서 비밀 계약이라는 말씀을 쓰셨고 네. 국회에서는 호구짓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근데 기업과 기업이 이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비밀 계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한 의도를 담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걸 그렇죠. 마치 의도가 있는 양. 예. 그리고 1조 원이라는 돈이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규모지만은 네. 사실은 원전 한 기의 가격이 10조가 훌쩍 넘는 큰 덩어리입니다. 네. 거기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그 로얄티만 따지면은 한 1.85% 전체 그 물품 구입 대금까지 합치면은 한 8.7%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라카 원전 때도 한 10% 정도를 웨스팅하우스에다가 그 건네줬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더 그 지난번보다는 조금 사정이 나아진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여러 군데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LNG 그 운반선 선박에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LNG 선박을 건조할 때마다 프랑스의 GTT라는 조그만 회사에다가 5%의 로열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 뭐 10조 원은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 원천 기술이라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우리처럼 그 선진국의 기술을 그 흉내내고 배워와서 시작한 그 기술 후진국의 입장에 후발국이죠. 후진국이 아니라 네. 기술 후발 국가가
견뎌내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일단 다 의견을 듣고 그다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께도 듣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거와 약간 유사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원전 수출마다 1조 원이라는 돈을 지불한다라는 게 사실 거기서 기술력을 차지하는 부분은 2,30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구매 계약 패키지 형태로 해서 8,500억 정도 지급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이제 처음에 이거를 이제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100% 독자 기술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료를 지불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독자 기술 100%는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매 계약 패키지 형태로 8,500억 원이라는 돈을 지불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쨌거나 이제 굉장히 경제성이 높다 이렇게 처음에 홍보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어떤 데미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그래도 이제 이런 형태라도 계약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외에도 사실은 이제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대 아까 SMR도 약간 아까 앞에 있었던 거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제 일부 유럽 상당 지역에서 이제 어떤 입찰을 포기한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고 일단 활동가님께도 일단 총괄적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일단 일반적인 라이센스 계약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술을 썼으면 그만큼 이제 로열티를 지불하는 건데 네. 1월에 이 합의를 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잘 받고 수출의 활로를 열었다고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일부 공개된 내용 매우 일부겠죠. 이 일부 내용만 봐도 사실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1기당 8.25억 달러, 네, 1조 1,500억 원이 되는 거죠. 50년 동안 지불되는 건데 사실 수출 전에 사전 검증하겠다는 거의 비토권까지 얹혀져 있고 수익성 있는 연료하고 정비 사업은 또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지역별 수주 우선권 같은 시장 할당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경쟁법에서도 좀 위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즉각적으로 산자부에 조사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산자부 장관이 두산 에너지빌리티 사장인 상황에서 이게 옳게 진행될지도 모르겠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국정조사를 통해서 합의문에 대한 내용을 적어도 국민들에게 밝히고 이 건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결정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 후에 관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출에 수출에 대해서 아까 UAE나 뭐 이런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요. 내내 이제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계약 내용이 국민들에게 밝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국 적자 원전 수출이 되면 국민 세금으로 감당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 사항을 전달드립니다. 네. 자, 하나씩 좀 짚어 볼게요. 그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원래 지적재산권에 연한이라는 게 있죠.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맺은 계약 내용 중에 보면 존속기간이 저희가 5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는 그 지적재산권의 연한이라는 게 있는데 50년이 좀 너무 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5년도 긴데 50년은 엄청나게 긴 거죠. 근데 지적재산권 예를 들어서 그 책의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네. 제도적으로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첨단 기술의 그 기술료에 대한 재산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원칙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 원전 기술을 우리가 자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네. 기술적으로 자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카 원전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 짓는 APR 1400이라는 그 한국형 원자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체코에 짓는 것도 그렇고 네. 우리가 그 한국형 원자로를 짓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예. 그런 뜻에서 기술적으로는 자립을 했는데 이 지적재산권 문제에서도 확실하게 자립을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로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기술자들의 영역이 아니고 사실은 통상 전문가들의 협상 능력이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사회가 그 국제적으로 이 통상 협상을 할 적에는 항상 그 뭔가를 손해 보는 것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 원전에서도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통상 협상이라는 거는 단순히 변호사들이 법률 조항, 그 관행적인 법률 조항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이해가 확실한 이해가 전제되고 그걸 가지고 그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이제 그 소위 통상 전문가들 중에 원전의 그 복잡한 기술적 내용까지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전문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SMR의 그 기술 자립성 여부를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판단받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투명성도 좋고 그 다 필요한 이야기인데 이 기업들 사이에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계약을 100% 완벽하게 공개해라. 이거는 실현 가능한 것인지 우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네. 그 생각입니다. 네. 자, 저희가 경제적으로 따져 보면 네, 네. 일정 부분 이제 기술을 차입한 거는 로열티가 나가는 건 당연한데 이제 네, 그 네. 규모가 너무 과하다 싶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체코 원전만 보면 총 사업비가 26조란 말이죠. 네, 네. 그럼 지금 계약한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26조의 1조 정도는 로열티 플러스 각종 일감들 네, 플러스 네. 알파적인 걸로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줘야 된다라는 네, 거죠. 네. 이게 이제 너무 과하다. 어, 라는 지적이 있다는 거죠. 네네. 통상 그 IP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쪽에서는 뭐 발전이라든지 한 5% 내외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정확한 수치는 대부분 다 기밀 계약이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네. 통상 허용되는 게 5% 내외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일부만 사실 한 2, 3% 정도 한 아까 금액이 정확히 보면 아까 한 2,300억 정도이기 때문에 한 기당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제 법적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수주를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5%를 지급하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건 아예 이제 전반적으로 웨스팅하우스에서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협상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 기업이 이제 이거 만 제소를 하게 되면 펜실바니아 법원으로 미국 법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시간도 지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도 상당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그 IP에 비해서 일정 부분 높은 금액을 지불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불하고 수주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계약이 이제 무한정으로 길어지면 이제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불리한 부분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UAE에 우리가 수출한 그 바카라 원전도 네, 네. 사실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네, 최근에 네, 맞습니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바라카 원전도 큰일 날 뻔했네요. 바카라는 도박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라카 실수를 원전이었습니다. 크나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활동가님 이게 네. 이제 체코 원전 같은 것도 이렇게 기술 로열티 다 내주면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이런 식의 뭐 이제 사업 구조가 되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아까 1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수출한 게 2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기당 1조억 원이니까 지금 체코 원전의 경우에는 2조가 넘는 돈을 웨스팅하우스에 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코바니 같은 경우에는 현지화 60%를 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체코 현지 업체가 한 15조 원 정도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번 합의문을 통해서 나온 것은 해결료 50%를 웨스팅하우스 걸 쓰게 되어 있는데 체코는 또 100% 웨스팅하우스 해결료를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도대체 뭘 가져올 수 있느냐 싶은데 이번 웨스팅하우스의 협약을 고려하지 않고도 체코 원전 수주 자체에 대한 이
계약의 결함이 있습니다.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는데요. 턴키 EPC 형식이라고 해서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지금 한국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던가 뭐 지연이 된다던가 인허가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런 모든 리스크를 공급자가 감당해야 되는 구조 아닙니까? 근데 지금 APR 1000을 수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수원이 APR 1000을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1,400만 한 거고요. APR 1,400을 그러면 어떻게든 설계상으로 줄여는 놨는데 실제로 안전장치나 냉각장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을지 한국의 규제 기준도 거치고 체코의 규제 기준, 유럽의 규제 기준을 다 거쳐야 되는데 이 인허가 절차까지 기다리면서 한수원이 과연 적자를 안 볼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말도 안 되게 되게 유리한 조건이라서 처음에 2022년에도 EDF랑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세 곳이 입찰 경쟁을 벌이다가 EDF가 결국은 이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리스크 부담을 하면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네.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한수원이 지금 사실 국가의 보조금을 생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생각하고 불합리한 계약을 체코 원전에도 수주한 것이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네. EDF는 이제 프랑스 국영 원전 기업이 되겠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수익성 문제.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복병, 리스크 같은 것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지금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다 할 수 있겠네. 거기다가 이제 일부 수익성이 있는 거는 웨스팅하우스에 떼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예. 걱정을 하게 돼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기술은 없습니다. 어떤 기술을 그 써먹든지 네. 그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상당한 도전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네.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바라카 원전의 경우도 지금 이제 그 건설비에서 적자를 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데 사실은 바라카 원전을 그 보기 드물게 21세기에 들어와서 지은 원전 중에서 몇 안 되는 적기에 공사를 완료한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기하고 예산을 충분히 맞췄다고 했는데 우리가 복병을 만났죠. 외부에서의 복병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공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적자 요인이 등장을 한 거죠.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적자 요인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적자 요인이 발생을 했죠. 그런 거 가능성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체코의 경우에는 EDF가 중간에서 이제 그 입장을 좀 바꿔가지고 거의 포기했다가 나중에 또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 일이 복잡하게 돌아갔는데 EDF는 지난 한 20-30년 동안에 그 공기를 제대로 못 맞추고 예산을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이건 뭐 우리 바라카 원전 수준이 아니고요. 네. 예산을 막 2배, 3배를 증액을 초과하군요. 초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체코가 그 매력적이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 비록 바라카 원전 한 경우고 그다음에 국내에서의 원전 건설 경험만 가지고도 세계적으로 우리는 그 적기에 적정 예산으로 그 건설을 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돈을 끌어담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붙잡은 거는 아니고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상당히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찍부터 포기해야 되는 그런 계약을 그 체결한 거는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교수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APR 1400 모델 저기 이제 한국형 독점 원전이라고 그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기술료를 지불한다는 건 완전히 이제 기술적으로 독립을 못했다. 기술 아까도 보이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으로는 독립을 했는데 그 기술적으로 독립한 것에 대한
법적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복잡한데 이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독자 원전이라고 하면 우리만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만든 한국형 원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인데 우리처럼 후발 그 기술 국가에서는 네. 원천 기술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변형을 시켜서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 기술을 제공했던 측에서는 계속해서 저거는 아직도 우리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 싸움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서 그 독자성을 인정받는 단계는 통상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지적을 아까 드린 겁니다. 네, 교수님.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대부분 다 동의하는데 한 가지가 그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4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돈을 이제 공기가 연장이 돼서 지불해야 되는 걸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탈원전 논의라고 뭐 일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문제가 2011년도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나면서 안전 그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계약서에 있지 않았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제 추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이 되고 그로 인해서 비용이 1,400억 정도 더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이제 재무제표 상으로는 이제 뭐 좀 알려져 있는 바는 마이너스 0.2% 정도 누적해가지고 이제 손실이 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탈원전과 일부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또 탈원전이 나타났으니까 그런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이게 이제 현안 질의를 하면서 논란이 됐던 거예요. 2017년에 마치 기술 독립을 한 것처럼 한수원 입장에서는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한수원 사장 여기에 대해서 오해 생기게 한 건 잘못이다. 네. 이제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활동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말장난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원천 기술하고 상관없이 우리 독자 기술 획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수출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황주 한수원 사장도 원천 기술하고 기술 자리 별개의 이야기다라고 했어요. 근데 가학경수로 시스템 자체가 웨스팅하우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이라서 경수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한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에 있는 것이고, 즉 이렇게 되면은 지적재산권, 즉 IP 경계가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아무리 국산화한다고 해도 이게 경수로 원전인 한 웨스팅하우스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SMR 관련해서도 사전 검증하겠다 검열권까지 내주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립을 마케팅으로 계속 말해온 이 원전 산업계가 문제적이고, 저는 바라카 원전 관련해서 잠깐 짧게 첨언을 드리면 사실 공기 지연이 된 것 관련해서도 케이블 납품 비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탈원전이라기보다는 원전 산업계 내부 비리 때문에 지연된 점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죠. 한수원이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시장을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교수님께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수원이 진출하지 못하는 지역, 북미, 유럽, 뭐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 네.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은 이제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들로 한정. 이런 식의 계약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입니까? 네, 저는 사실은 그 1조 계약이란 1조를 내줘야 된다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액이 크게 와닿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사실은 이게 어떤 시장을 이렇게 내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더 심각하게 보셨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아까 활동가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이제 나쁘게 보면은 국제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체코에서 굉장히 원전을 저렴하게 수주했지 않습니까? EDF는 다른 데 비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럼 빠져버리게 된다면, 유럽 국가에서 빠져버리게 된다면은 EDF나 어떤 다른 데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데 해가지고 더 높은 가격에 분명히 수주를 할 겁니다. 웨스팅하우스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굉장히 저가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빠져버리게 되면 다른데 EDF도 상당히 이제 금액이 높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수주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유럽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도 원전을 지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엄밀하게 경쟁법상으로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짬짬이라든지 담합의 우려도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에 빠지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어떤 불가피하게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아직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면은 왜 그러면 이렇게 시장을 무리하게 특히 이제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핵심이 유럽하고 일본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다 내주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수출했나라는 측면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국회 현안 질의에서 한수원 사장이 폴란드에서 공식 수주 활동을 철수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물론 폴란드 정부 내에 사업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긴 했지만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웨스팅하우스와 이 합의 때문에 결국 폴란드에서 철수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폴란드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계속해서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전역에서 우선권을 내준다는 건 결국 체코 원전 단독 리스크가 오히려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원전 르네상스 얘기하셨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잠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사실 원전 산업은 1980년대부터 이미 사양 산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도 있었겠지만 돈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건설 비용은 계속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핵 폐기물 문제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거기서 또 비용 발생하죠. 발전 단가 이제 재생에너지랑 경쟁이 안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지금 원전 시장보다 20배가 넘게 커요. 그런 상황에서 원전 수출을 굳이 고집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 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유럽 시장을 내주고서라도 이렇게 했어야 됐나라는 글쎄요, 그 논란에 부분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계약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수용이 될 수 있는 건가? 그 공급자들이 둘이 모여서 시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 구획을 해가지고 이건 내 거, 이거는 저건 네 거 이렇게 네. 계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부하는 아주 담합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측의 이 협상에 나섰던 통상 전문가들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당당하게 맞서서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아마도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뭔가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수원이나 한전이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그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그 좀 뭔가 어설픈 기획을 하면서 이런 양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번 지금 흘러나온 얘기로는 미국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인데 네. 합의사항. 우리가 웨스팅하우스하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마 그런 그 꼼수 아닌 꼼수를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거죠. 원전의 그 미래 가치, 원전 기술의 미래 가치가 그러면 과연 재생에너지한테 완전히 자리를 내줄 정도로 흔들리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려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의 수단으로서도 그렇고 경제성 면에서도 그렇고 안전성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 논쟁의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고요. 그거보다는 그 뭔가 좀 그 우리 그 원전 산업계 한수원을 비롯해서 원전 산업계가 국민들한테 뭔가 오해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너무 많이 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아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차기 원전 모델로 뜨는 게 이제 SMR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전 이 부분인데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이거는 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반도체 신공정 만들었는데 경쟁사한테 이거 한번 검사해 주세요. 지금 이런 지금 모양새란 말이죠.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간다는 지적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SMR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차세대 어떤 소형 원자로인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11차 정기보원 계획상으로는 35년 정도에 0.7기가 정도가 들어오는 걸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양은 아니긴 한데 지금 이제 그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제가 어떤 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상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다. 당장 우리가 계약은 했지만 사실 이제 국산에서 이제 수출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용화도 좀 한 다음에 수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2035년이 아니라 훨씬 더 이후에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장 경제적 충격은 없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SMR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원전이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원천 기술은 어쨌거나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원천 기술의 지적 재산권 문제에서 자유롭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계약은 안 했더라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문제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근데 단지 이렇게 굳이 이걸 문서화했어야 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갑질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안을 그 합의해준 한수원 측에도 정말 좀 그 답답합니다. 네. 그 SMR은 저희한테는 참 그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 기술입니다. 이 SMR이 이름이 이제 SMR이 되고 나서 그 역사가 사라져 버렸는데 사실 그 2000년대 초반에 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원자로라는 기술을 기억납니다.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세계 최초의 SMR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실시 설계까지 완성을 해서 국내에서 개발을 하자 그러는데 그 탈원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내에서 그 시작을 못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 계속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마저도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게 스마트 원자로가 우리가 시작했던 스마트 원자로가 이제 SMR로 진화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가 그야말로 이 SMR 분야의 그 선두주자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후발주자가 되고 웨스팅하우스에까지 발목을 잡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참 이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특히 뭐 SMR도 엄밀하게 말하면 경수로 기반인 거는 맞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그 SMR 속에 들어가는 원자로 자체는 경수로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발목을 잡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정말 문서화를 해줬어야 되는가 정말 아쉽습니다. 네. 활동가님께서도 이렇게 SMR까지 기술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건 너무 과도한 부분까지 내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그렇겠지만 사실 저는 SMR 자체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하는 게 미국에서 지금 탈원전 얘기하셨는데 네. 미국에서 뉴스케일 글로벌 SMR 1호 하려다가 결국은 뭐 수요도 없고 경제성도 떨어져서 2023년에 포기했습니다. 취소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이 뭐 시작을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SMR은 결국 모듈화해서 공장식으로 많이 찍어내서 좀 규모의 경제를 이뤄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제재가 걸려오면 웨스팅하우스 검증 의무도 생기고 분쟁도 상수로 있어 버리면 사실 경제성은 바닥을 치는 거죠. 그래서 SMR 산업에 더 이상 돈을 들일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우리가 미국과 어쨌든 좋든 싫든 여러 산업협력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펀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통은 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로 조선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원전도 포함될 수 있냐라는 거죠. 아까 이제 한수원이 어설프지만 그런 그림까지 그리고 뭐 이런 식의 합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이 의견도
주셨단 말이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미국은 3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로 사실은 원전의 종주국이죠. 진짜 원전을 처음 시작한 나라는 영국이지만 실제로 상업화에 본격적으로 처음 나선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이 3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로 미국 회사들이 시공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걸 복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기후 위기 대응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나서면서 원전 르네상스, 그야말로 미국식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을 했죠. 네. 그래서 뭐 400기를 짓겠다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 정책을 밀어붙이려면은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우방국이어야 되죠. 우방국의 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 현실적으로 미국의 그런 시공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뿐인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조선 마스카보다도 더 큰 규모의 그 협력이 가능한데, 참 안타까운 게 사실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그 요구하고 있는 게 단순히 관세가 아니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자본은 전부 우리 거다. 그러니까 그거 다 내놔라 하는 그야말로 제국주의적 네. 그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제국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미국하고의 협력이 바람직한 거는, 협력은 당연히 바람직하지만은 그 트럼프식의 협력은 자칫하면은 정말 안방까지 다 내줘야 되는 그런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참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봐야 될 부분이니까, 만약에 정말 미국과의 원전 협력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가동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활동가님 먼저 드릴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이라는 것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당장 이번 합의문만 봐도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혀 대등한 계약이 아니고, 합의문이 통과된 지금은 더더욱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뭐 한미 양국이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사실 한수원이 기대하는 것은 수익을 정말 제대로 남기려면 대형 EPC 원천 독식 같은 걸 해야 그 정도의 뭔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건데, 미국만 해도 복을 3사 지으면서 지금 비용만 해도 2배가 뛰었고 10년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한수원만큼 기술력이 없어서라고 보기보다는 미국의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금리라던가 노동력 공급이라던가 이런 상황들 때문이었는데, 한국이 들어가면은 달라지는가?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수천억 원 날아가는 건 삽시간인데요. 네. 네, 그래서 협력 관계가 있다 해도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우선 국민들에게 투명한 게 정보 공개부터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 공개가 우선이다. 교수님 의견 주세요. 저는 이제 미국이 이제 2030년까지 이제 10기 정도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짓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거를 웨스팅하우스에서 독식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체코에서 원전을 저렴하게 수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파이낸스를 굉장히 저렴하게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기를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 상당히 우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강점의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미국에 들어가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보글 원전 지면서 굉장히 딜레이되고 여러 가지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강점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여기서 대미 투자 펀드에 이제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어떤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일정 부분에서 갖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상 웨스팅하우스하고 문제가 됐던 게 지적재산권 문제인데 네.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일정 부분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예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버리면 어때요? 교수님.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그런 논란, 웨스팅하우스가 껍데기만 남은 기업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있어서. 그 90년대 이후로 웨스팅하우스가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뭐 그 소유권이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 중이죠. 그 실제로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주력 산업이 미국에서 그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텃밭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노력하면은 웨스팅하우스를 우리가 인수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는 것이 우리 국가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거는 물론 좀 네. 심각하게 검토해야 되겠죠. 제가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원전 르네상스가 되면서 그 웨스팅하우스를 브룩필드하고 이런 데서 이제 인수했을 때 금액에 비해 가지고 현재 가격이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루머로는 한 10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라고 그럽니다. 그때와 10배 나요? 네네, 10배 정도까지 올랐다는 루머가 이제 이쪽 업계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막 퍼뜨리고 다니는 사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게 어떤 뭐 지분 투자라는 뭔가 다른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수하려면 나중에 좀 가격이 좀 저렴했을 때 인수하는 게 좋지 지금처럼 가격이 높을 때 이제 들어가는 건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 어떤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이제 일정 프로젝트에 들어가든가 일정 부분 지분 투자만 하는가 이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매 정권마다 원전 정책은 아시겠지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에너지 믹스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시 목소리 듣고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일도 양단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 가자. 일단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돼서는 얼마 전 발표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 정부와는 명확하게 또 대비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일단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데 이건 활동가님의 먼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방금 보신 이재명 대통령 저 발언 직후에 이제 원전은 안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죠.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서도 방사능 노출 이슈가 계속 있고 잦은 고장도 있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막무가내로 추진했던 노후화된 원전 10기 수명 연장이 지금 절차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고 주민 의견 수렴도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는 수렴 절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습니다. 윤 정부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도 계획을 했는데 네. 지금 핵 폐기물 처리 방안도 없고 원전 밀집도도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국내에서 더 지을 부지도 사실 없고요. 그래서 세계 흐름에 맞게 재생에너지 빠르게 확대하자라는 기조에는 동의합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요. 근데 사실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정말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원전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발전원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재생에너지는 태양과 바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유연하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경직성 원전인데 쉽게 껐다 켰다 할 수 없는 대형 발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상생이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원전도 무탄소 에너지, 탄소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보지 않나요? 탄소를 적게 배출하죠. 그러니까 우라늄의 채굴 과정부터 보면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한국에서 우라늄이 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전 문제랑 이런 노후 문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들을 다 감안하고서도 원전을 계속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선택지일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180도 바뀐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원전에서 탈원전 사회로 이행하는 것이 전제된 이야기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의견 한 분씩 듣겠습니다, 예. 교수님.
참 그 에너지 믹스, 에너지 전환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신재생에너지가 듣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이 유연성이죠. 유연성을 다른 말로 하면 간헐성이라고 그럽니다. 24시간 전력 공급이 안 되는 게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걱정하기 시작하는 AI 기술의 등장과 함께 필요하다는 데이터 센터는 네. 24시간 유연하지 않은 에너지 공급이 필수입니다. 고정적 에너지 공급이 그렇죠. 이루어져야 되는. 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전력 공급이 필수인데 그 데이터 센터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가지고는 유지가 불가능하죠. 그 얘기를 하면은 들고 나오는 게 항상 만능의 해결사처럼 들고 나오는 게 ESS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는 안타깝게도 화재 위험성을 극복을 못했고 가격 경쟁력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그 24시간 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해주는 기저전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그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기술에는 그 위험의 가능성이 수반이 됩니다. 그 지금 뭐 햇빛 연금, 바람 연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정말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도 사실은 상당한 양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풍력 블레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의 수명은 20년 정도입니다. 근데 20년 지나고 나면은 그걸 폐기를 해야 되는데 태양광 패널의 경우에는 주 원료가 유리입니다. 네. 유리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재 중에서 가장 값싼 소재입니다. 그 값싼 소재를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해서 생산하겠다는 거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폭포처럼 소개받았듯이 진정한 친환경적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그 전력 원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론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에너지 믹스의 문제는 위험성이나 청정성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에 대정전이 일어났죠. 태양광 설비 때문에 일어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뭐 제주도에다가 태양광 풍력을 잔뜩 지어놓고 그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제주도에서 해남까지 그 초고압 직류 그 송전선로를 깔아놨어요. 근데 깔아놓고 지금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습니다. 왜 깔았는지 알 수 없는 그 투자를 해버린 거거든요. 지금 그 호남 지역에서 그 수도권으로 그 똑같은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를 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깔아놓으면 하루에 가동 시간이 최대 5시간을 넘을 수가 없는 아주 제한적인 에너지 고속도로가 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가 재생 에너지 중심 전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그 재생 에너지도 2030년까지 현재 한 10% 좀 안 되게 돼 있는데요. 한 21%, 그 다음에 이제 35년까지 28% 정도로 이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것에는 원래 계획도 이제 이견 없는데,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좋은 에너지긴 하지만
근데 문제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전하는 지역과 전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지역 간에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전력을 보내야 되는 송정만 문제가 또 필수적으로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력을 보내는데 그러면 송전망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또 비용이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발전하더라도 그러니까 백업 발전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돈이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국민적 합의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어떤 전기요금 인상 부분은 국민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끌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에도 그러니까 조화로운 어떤 실용적인 측면을 많이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실용적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원전이 물론 이제 그 원자력 폐기물 문제라든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발전 단가에서 보면 상당히 저렴한 건 사실이거든요. 다른 어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저렴한데 그리고 그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원전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독일 같은 거 사례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독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비용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 원전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없애고 뭐 완전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갈 거냐라는 건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고 엄청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보다 실용적으로 대통령께서 늘 얘기하셨던 형태로 이제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원전 나중에 이제 어떤 이제 이제 폐기되는 그러니까 이제 사용 연한이 도래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연장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물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그 경제성하고 안전성 같이 고려해가지고 경제성이 안전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경제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이제 연장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00년 대계, 100년을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을 뜻합니다. 국정을 운영하고 또 큰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나라의 100년 대계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합의가 당장의 체코 원전 수주만 생각한 결정이라면 그리고 그 결정 이면에 정권 차원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진심으로 그건 아니길 바랍니다. 명명백백 진상은 밝혀져야 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